자, 우리 이제 대안투자라 불리는데요. 대안투자 말이 조금 어렵죠. 하지만 이제 쉬운 말로 바꿔보면 신상 이런 뜻이 신상품. 무슨 소리냐면 최근에 만들어진 투자 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상품이 항상 나오면 신상품의 특징들은 어때요? 옛날 거에 비해서 뭔가 혁신을 이뤄냈겠죠. 그러면 우리는 뭐 관점에서 보자?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자 이거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 신상품을 만들어냈다라는 건 어떤 소리예요? 구상품이죠. 이제 얘를 우리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전통적 상품. 이 전통적 상품과 대안투자 상품이죠. 이 둘을 결합했을 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포트폴리오를 짜서 뭐가? 당연히 위험이 감소돼야 되죠. 분산 가능성이 커져야 되겠죠. 맞죠?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낮아져야 돼요. 또 변동성이 감소돼야 돼요. 이런 용어들로 바뀌는 개념이에요. 뭐 누구? 대안투자 상품과 전통적 상품은.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낸 거지. 굳이 그런 의미 없으면 이거 대안투자 만들어낼 필요 없죠. 전통적 상품에만 투자해서도 위험을 다 피할 수 있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시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전통적 상품은 누가 전통적 상품이 되냐면 옛날부터 투자해오던 주식, 채권, 현금성 자산 이런 애들이 전통적인 상품들이 된다고요. 그러면 옛날에 있던 주식, 채권, 현금 얘랑 이제 상대부분에 즉 동일한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는 대안투자의 예시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 상품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금이나 원유 이런 애들 또는 우리 이제 옵션이라고 불리웠던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 그리고 이 옵션 파생 상품이 결합되어진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파생과 연관되어진 그리고 또 플러스 중요한 부분이요. 부동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기 쉽다? 전통적 상품으로 생각하기 쉽다 이 소리인데 우리가 공부할 부동산은요. 그 집 사고 팔고 하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기초로 한 파생 상품들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들. 기억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1과목 할 때 설명드렸던 거 ABS, MBS, CDO 이런 애들 기억나시죠? 얘네들이 뭐였어요? 특히 이 MBS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근거로 기반으로 해서 뭐를 발행하는 증권들이었잖아요. 맞죠? CDO는 그때 그 트렌치들을 다르게 가져가는 애들이었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상품이니까 부동산은 어디에 전통적 상품군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러니까 대안투자 이제 정리해요. 개념. 대안투자란 어떤 상품이다? 전통적 상품과 둘을 믹스했더니 위험이 낮아지고 분산 가능성은 올라가고 표준 편차, 변동성 낮아지는 이러한 애들 즉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상품들이 대안투자다. 그죠? 그래서 다시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낮춘다라는 말로 어떤 용어를 쓰냐면 이 용어는 상당히 중요한 용어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효율적 포트폴리오. 여기서 효율적이라는 용어는 그거예요. 수익은 똑같은데 위험이 낮추는 거예요. 이게 왜 효율적이 될 수밖에 없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그러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가 아니라 하이 리스크가 돼야지만 하이 리턴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위험을 많이 감당해야지 그 위험을 많이 감당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수익도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위험을 적게 가져가면 수익은 당연히 떨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익은 똑같은데 뭐가 낮아진다고요? 위험이 낮아진다고요. 그럼 리스크가 낮아지면 리턴이 낮아져야 되는데 리턴은 안 낮아진 상태에서 리스크만 낮아지니까 위험은 낮추고 수익률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애도 우리가 효율적이라 부른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은 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위험 낮고 분산 가능성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산 간에 뭐가? 상관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자산 간의 이 상관관계 방금 앞에 설명드렸죠. 마이너스 1일 때 극대화되어진다. 그렇죠?
플러스 1이면 효과가 없다. 이 얘기를 반대로 플러스 1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효과가 없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효과 있어. 이 소리예요. 꼭 기억하세요.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어야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일 때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더욱더 극대화될 뿐이에요. 하지만 플러스 1만 아니라면 효율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가능하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예요. 1만 아니면 된다 이거. 1만 아니면 똑같이만 안 움직이면 이 부분들도 한 번 더 이해가 필요하시면 5권에 가서 분산투자 파트를 명확하게 듣고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대안투자에 대한 개념 다 정리했네요. 그죠? 이제 이 대안투자 및 투자 전략에서의 요 1번이었어요. 대안투자 상품과 대안투자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인지, 대안투자는 무엇을 대안투자라고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본 거예요. 이 정도 개념은 머릿속에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지, 이거 정리 안 하고 그냥 계속 하나하나 보다 보면 계속 찢어져요, 책이. 책을 찢지 말고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야 돼요. 카테고리별로.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5권에 있는 분산투자, 요 2권에 있는 대안투자, 국제분산투자, 그리고 4권에 있는 세 가지 투자 운용 전략과 마지막 성과평가 방법. 얘네들이 하나로 싹 묶이면 투자 전략이에요. 우리 시험 100점 만점이죠. 100문제. 실질적으로 100문항 중에 50문항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 부분이고, 투자자산 운용사라는 이 자격에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여기에 거의 다 나오죠. 나머지는 다 뭐예요? 법규, 윤리, 공통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자격증과의 차이점을 두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챕터 1 대안투자 상품에서의 섹션 1 대안투자 상품의 개요. 첫 번째 줄 볼게요. 투자 상품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 중 투자 대상 자산군에 따라 전통 투자 대상 자산군과 대안 투자 대상 자산군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요. 그 다음 줄에 전통 투자는 투자자들에게 친숙한 자산인 주식, 채권, 환율 등 현금성 자산으로 기억하세요. 이것에 투자하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 펀드 형태로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MMF가 있다. 그 아랫줄에 별표. 이에 반해 대안 투자는 새롭게 등장한 투자 대상을 통칭한다. 신상품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대안 투자에는 부동산, 원자재 등 일반 상품, 사회 간접시설 등 인프라 스트럭처, 선박 등등 또는 뒤에 있는 차익 거래나 해지 전략 등이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뭐 PEF니 그 인프라 스트럭처 펀드니 뭐 일반 상품이니 이런 애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또 요 내용 정도만 해서 그냥 여기 간단하게 적었어요. 이거 구분하라고. 요 구분 기준 정도만 잡으면 돼요. 얘를 전통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대안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잘라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른쪽 넘어오시면 섹션 2의 대안투자 상품의 특징이라고 보이죠. 얘는 토시 하나 안 빼고 여기 있는 건 다 잘 아셔야 돼요. 별표 쳐서 꼭 기억하세요. 대안투자 파트에서 항상 빠지지 않고 절대 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대안투자 상품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죠? 낮은 상관관계라는 거 제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1만 아니면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1보다도 더 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마이너스에 가까울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상관관계 분산 가능성이 커진다 이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전통 투자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뭐가 가능해진다?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가능해진다. 효율적 포트폴리오 마이너스 1일 때만 나오는 애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나 최근에는 낮은 상관관계에서 벗어나 차츰 동조화 및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새로운 형태도 나타난다 라고 나오는데, 요 문구가 이제 어려운 말이에요. 요 말이. 자,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붙일게요. 이 대안투자도 뒤에 있는 상품 하나하나의 특징을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대안투자가 어떤 건지를 명확히 잡아놔야지 상품의 특성들이 나왔을 때 혼란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 먼저 전통적 상품을 보면 주식이랑 채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금리가 오르면, 그렇죠? 주식의 수익률이 떨어지고 은행에다가 입금을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의 수익률이 오른다 이래요. 왜?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주가가 오르니까. 이래서 얘네들이 역외관계를 갖고 있어서 주식과 채권을 섞으면 좋았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회사의 채권 등급이 떨어져 버리면은요, 발행한 회사에 그 회사의 악재죠. 그럼 뭐가 떨어져요? 주가가 같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동조화 현상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봐야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과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단순하게 그 회사가 아니라 국가 자체의 대외 의존도라든가 또는 무역에 대한 부분들, 환율에 대한 부분들,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얘네들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생각해냈냐면, 자, 그럼 우리는 상품 시장에 동시에 투자해보자. 이 소리예요. 상품 시장이 예를 들면 뭐 원유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정유사예요. 그 채권도 정유사 채권이에요. 그러면 원유 가격이 올라버리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수입하는 원가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러니까는 주가도 떨어지고 채권의 수익성도 악화될 수 있죠. 리스크가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좋아지는데 얘가 올라가서 섞으니까 너무 좋았어. 분산 투자 효과가 생겼네요. 맞죠? 왜 원유를 사기로 싼 가격에 사기로 계약을 해놨는데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익 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손실 나고. 이렇게 되면 제가 분산 투자 잘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이 있어서 대한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게 너무 좋았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가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어떻게 원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정유사랑 이 정유사가 생산해내는 그런 여러 가지 석유 관련된 부분들의 전체적인 악재예요. 더 이상 환경 문제 때문에 여기 이 석유, 원유 자체를 잘 쓰지도 않고요. 맞죠? 전기차, 가스차 뭐 이런 게 대세라 이거예요.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원유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즉 수요가 떨어져 버리니까 원유 가격 폭락 하면서 이거 얘네가 아무리 싸게 사와도 사람들이 사주지 않으니까 주가, 채권 가치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생긴다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동조화 현상이라고 불러요. 동조화 현상. 움직임이 동일해진다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전통적 대안투자도 원래는 분산투자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동조화 현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산투자 효과가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게 대안투자 상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또 분산투자 효과가 있었는데 또 뭐가? 동조화 현상이 강해지다 보니까 대안투자를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 즉 하락을 피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내용이 한 줄밖에 안 나왔는데 이 내용을 잘 파악하세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이 다음 파트죠. 국제 분산 투자 파트에서도 명확하게 이 얘기가 또 나올 거라 이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나 최근에는 낮은 상관관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낮은 상관관계라는 게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에서 벗어나 차츰 동조화되거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안투자에 투자했다고 나 잘했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락 따라서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의 전통 투자만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안투자를 포함하면 위험은 작아지고 기대 수익은 높아진다는 기존의 개념에서 벗어나 위험이 작아지고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소리죠. 무조건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예요. 새로운 근본적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 및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 얘를 해지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해지하겠다는 게 위험을 피하겠다는 소리니까. 됐죠? 그래서 계속 대안투자에서 거래하는 자산은 대안투자 상품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황금성이 뒤로 넘어오세요. 떨어지게 되고 첫 번째 특징이에요. 대안투자의 문제점들. 황금성이 떨어진다는 거 돈으로 당장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 환매 금지 기간이 있고 환매 금지 기간이 있다는 거 폐쇄형으로 설정한다고요. 기억나시죠? 유동성 떨어지고 투자 기간이 길고 리스크 높으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폐쇄형으로 설정한다. 펀드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요.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 그러니까 환매 금지 기간이 있고 투자 기간이 길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들 하나도 버리지 말고 다 정리하세요. 모든 과목, 투자자산운용사 처음부터 끝까지에 나오는 용어들에서 비슷하게 쓰이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제가 다시 빼내갖고 판서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은요. 전부 다 하나도 안 빼고 체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계속해서 그 다다음 줄 내려와서 중간에 위험 관리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얘네들 상당히 위험한 애들이요. 그러니까 대안투자 상품의 특징 중에 하나는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위험 관리가. 그리고 한 줄 내려오시면 규제가 많고 여기 다섯 번째 특징이죠. 그 뒤에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 혹은 거액 자산가들로 구성된다. 여섯 번째 특징. 그리고 또 한 줄 내려와서 중간에 과거 성과 자료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일곱 번째 특징이고요. 그 뒤에
전통 투자에 비해 운용자의 스킬이 중요시되고 8번째 특징 그 중간에 보수율은 높은 수준이며 9번째 특징 마지막 성공 보수가 함께 징구되어진다 10번째 특징 됐어요? 대한투자가 갖고 있는 10가지 성격들이에요. 이 10가지 성격들이요. 지금부터 이제 여기 목차에 보시면 대한투자 상품 뒤에 부동산 투자 나오죠. PEF랑 헤지펀드 나오죠. 그리고 특별자산 펀드랑 크레딧 스트럭처 나오죠. 이 상품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요인들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조금씩 예외적으로 한두 개씩 특성이 바뀌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만 그 부분에서 포인트 잡아두고 나머지는 이 10가지 특성이 전부 다 맞아 떨어진다 라고 머릿속에 딱 놓고 정리하셔야 돼요. 대한투자의 특징 10가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요 10가지 특징 반드시 정리해 두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챕터인 대한투자 상품의 개념, 특징까지 정리 끝났네요. 자, 한 번만 간단하게 볼게요. 대한투자 새로 나온 상품이에요. 대한투자 왜 만들었다? 전통적 상품군과 대한투자 상품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얘네들 섞으면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 있어서 구성할 수 있어서 대한투자를 우리가 만들어냈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최근의 분위기는 대한투자에 투자한다고 무조건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거나 분산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효율적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동조화 때문에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하자 이 얘기였고 대한투자가 갖고 있는 특징들 주요한 특징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자산들이죠. 위험 높아요. 황금성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기간도 길고 폐쇄형으로 설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위험하고 투자기간 길고 상품 돈으로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는 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이나 전문가들만 들어와.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나머지 뒤에 있는 것들은 뭐 과거 자료의 이용이 제한적이다 이 얘기는 뭐가 되냐면요. 신상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대한투자에 투자했던 그 자료들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 자료 이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고 돈 많은 사람들 들어가니까 위험한 자산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유능한 펀드 매니저들은 거의 다 어디에 가 있다? 대한투자 파트에 가 있다 이거예요. 특히나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들은 업계에서 최상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 스카우트 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 많이 줘야 되죠. 근데 그냥 월급을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성과를 많이 낸다면 성과 수수료 많이 줄게. 그러니까 성공 보수가 징구되어진다. 이런 얘기들로 연결되는 거예요. 됐죠? 10가지 특징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의 특성을 머릿속에 넣고 천천히 되짚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자, 5페이지 챕터 2의 부동산 투자 양가를 번의 자산담보부 증권 뭐였어요? 금융회사나 기업들이 갖고 있던 그 채권들 얘가 유동화가 안 됐죠. 그러니까 SPC 특수목적회사 세우고 걔네들한테 넘겨요. 그럼 걔네가 그거 유동화시키고 현금 흐름 정리하고 신용보강을 통해서 새로운 증권을 발행해서 갖다 판다. 맞아요? 페이스루 방식, 패스스루 방식. 패스스루 방식은 주식으로 발행돼서 위험이 투자자에게 전가되어지고 페이스루 방식은 채권 형식으로 발행돼서 위험이 전가되는 게 아니라 매달 원리금을 지급한다. 이때 이러한 비용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채권에서 발행하는 이자가 대체한다라는 게 ABS의 특징이었어요. 자, 볼게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화하는 것을 말한다. ABS는 자산 자체 현금 흐름에 차가 나요. 이 자산 자체 현금 흐름이라는 게 그 고객들에게 은행 담보대출해주고 이자 받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걔를 차가 나요. 이를 자산의 소유자로부터 분리하여 특수목적 회사인 유동화 전문회사에 양도하고 유동화 전문회사는 그 자산을 담보로 ABS 증권을 발행한다. 이 얘기였죠. 네, 그래서 뒤로 넘어오시면 그림 2-1에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놨네요. 그렇죠? 자, 계속 양가로 이번에 주택저당증권 MBS는 ABS랑 똑같았어요. 네, 어떤 차이가 있었다? 그 자산들이 ABS는 모든 자산을 다 할 수 있었지만 MBS는 저당 대출과 관련된 자산만 가능했다. 모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림 2-1이랑 그림 2-2 차이를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어요. 맞죠? 그런데 뭐 어떤 차이가 있다? 채권을 양도했죠. 그림 2-1은. 근데 그림 2-2를 보면 주택 저당 채권이에요. 그냥 채권은 안 되고 주택 담보 저당 채권, 모기지만 가능했다. 그래서 그 M이 모기지라고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넘어오셔서 7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리치예요. 리치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을 부동산 및 관련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래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머리 아파지는 거 정리 한번 할게요.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리츠하고요. 그렇죠? 요 리츠하고 부동산 펀드하고요. 그냥 펀드하고 요 세 가지 갖고 엄청 힘들어하세요. 자, 제일 큰 애예요. 누구? 리츠랑 부동산 펀드를 카테고리로 묶는 애가 그냥 펀드의 카테고리예요.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펀드는 우리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투자자들한테 돈 모아서, 맞죠? 얘를 누가? 운용자가, 이거 투자자고, 운용자가 운용을 통해서 나오는 성과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게 펀드였어요. 이때 이렇게 운용자와 투자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우리 증권사 이랬었죠. 그렇죠? 매매업자, 판매업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거고, 운용자가 자산 운용사가 되는 거고요. 요 성과를 분배하는데 누가 꼈어요? 신탁 회사가 꼈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펀드였는데, 이렇게 펀드를 발행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 보자 그랬어요. 맞죠? 신탁을 설정해서 하는 거. 그러면 누가 있다? 수익자, 총회가 있다. 왜? 수익을 배당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투자 회사의 성격으로 설립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투자 회사로 설립했으니까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있다? 주주 총회가 있다. 이사회와 같은 똑같은 회사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리츠는 뭐래요? 투자 회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펀드죠. 부동산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 증권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 어떤 형식으로? 회사 형식으로 설립된 부동산 펀드, 바로 리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동산 펀드도 뒤에 넘어가서 부동산 펀드에 대한 개념이 나오면, 보통 그래서 리츠랑 부동산 펀드를 구분하는 게요, 개념은 똑같아요. 둘 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고객들로부터 모은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온 성과를 분배하겠다, 배당하겠다. 개념은 똑같은데, 리츠는 어떤 형태? 투자 회사의 형태로 설립한 걸 리츠라고 부른다, 이 소리예요. 됐어요? 네. 뒤에 가서 부동산 펀드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리츠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이 자금을 부동산 및 관련 사업에 투자한 후 투자자에게 배당을 통해 이익을 분배하는 회사이다, 이 소리죠. 이게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증권에서 50%를 초과로 부동산에 한다. 얘는 펀드라고요.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리츠는 그 하위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리츠의 지분은 어떤 지분이겠어요? 그러니까 지분증권이죠. 맞죠? 지분증권, 회사니까 지분증권이죠. 회사의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주는 거고, 신탁 형태는 뭐예요? 그럼 여기서 발행하는 증권들은 수익증권이에요. 회사의 소유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증권이라고요. 이해돼요? 예. 수익증권과 지분증권의 차이도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회사의 소유권을 갖냐 안 갖냐. 회사의 소유권 없이 이자만 받겠다, 수익증권이에요. 채권하고 흡사해요. 하지만 회사의 소유권을 인정받고 그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대한 배당을 받겠다, 지분증권. 됐어요. 그러니까 리츠의 지분은 지분증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증권시장에 상장할 수 있죠. 권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애들은 다 상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확보되고 일반 투자자들도 소액자금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자가 돈 모아서 이렇게 해서 리츠 설립해버리면 또 리츠의 이 수익증권을 또 리츠의 지분증권을 사람들이 또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예. 개념이 여기서 딱 안 잡으면 계속 혼란스러워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8페이지. 부동산 투자 분석. 그럼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뭐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세 가지였다. ABS, MBS, 그리고 요 리츠. 부동산 펀드는 뭐예요? 간접 투자 증권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대한투자에서 너는 좀 빠져줘, 이 소리예요. 그죠? 요게 아주 새로운 형태다, 이거예요. 새로운 형태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되냐, 이건데, 얘는 8페이지랑 9페이지를 동시에 봐보세요. 8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이번에 비율을 사용한 투자 성과의 측정하고, 9페이지에 있는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 특정. 이 두 개의 제목부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9페이지부터 보세요.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의 측정은 어떤 소리냐면 이런 거예요.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부동산에 10억을 투자했는데
이거에 대한 성과로 나한테 20억을 주겠대요. 우와, 엄청 많이 주네. 너무 좋아요. 이게 1번 케이스예요. 2번 케이스도 10억을 투자했어요. 얘는 12억밖에 안 주겠대요. 그러니까 별로 안 주네. 나 1번에 투자할래. 하고 봤더니 1번은 투자 기간이 30년이에요. 얘는 투자 기간이 10년이에요. 또는 얘는 투자 기간이 똑같이 얘도 30년으로 볼게요. 둘 다 똑같은 30년이었는데 1번은 뭐냐면 이 20억을 언제 가치로? 얘 30년 후에 그때 돈의 가치로 20억 줄게 이 소리고, 얘는 12억은 뭐냐면 30년 후에도 네가 만약에 나에게 이걸 받는다면 이 돈은 12억, 지금 가치로 12억을 가질 거야 이 소리예요. 만약에 시장 수익률이 10%라면 이거 10억을 10%에 30으로 할인하면 20억이 아니라 훨씬 더 작아질 거라고요. 그죠? 1.01에 30승을로 10억을 나눠보면 훨씬 더 작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뭐 12억보다. 이게 뭐예요? 화폐 시간 가치예요. 시간이 지나면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시간 가치가 훼손되어지죠. 그러니까 은행 이자율이 예를 들어 10%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단순 계산으로 10억 넣어서 1년 있으면 11억이죠. 그 다음에 뭐 12억 1000, 뭐 13억, 14억. 10년만 넣어도 최소한 10억이 20억은 될 거예요. 10%씩 이자 계속 주니까. 맞죠? 근데 30년 지났는데 20억 주겠다는 거니까 얘가 훨씬 더 손해 많이 보게 하는 거죠. 얘보다 상대적으로. 얘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투자 수익률이. 이러한 걸 고려하는, 즉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식이 방금 설명드린 양거로 2번이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게 이 1번이에요. 얘를 우리가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 측정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고, 비율에 의한 방식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됐어요? 얘네도 카테고리를 구분해서 반드시 정리하셔야 돼요. 1차 정리는 이 정리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 디테일 볼게요. 8페이지 비율을 사용한 투자 성과 측정. 음영 1번에 단위 면적당 가격. 제곱미터당 100만 원, 100제곱미터면 1000만 원, 뭐 이거죠. 1억. 100만 원 곱하기 100제곱미터니까 1억. 2번은요. 수익 환원율이요. 수익 환원율은 매달 받는 이자를 투자자 요구 수익률로 나누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옆에다가 뭐라고만 줬냐면 R분의 NOI 이렇게만 적어두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요 NOI가 뭐냐면 이게 순 영업 이익. 이게 net operating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운영을 해서 들어오는 인컴의 순가격. 그래서 순영업이익, 순영업수익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순영업수익이라는 건 쉬운 예시로 그거예요. 월세. 상업용 부동산. 그래서 1년 동안에 내가 월세를 얼마? 1000만 원을 받는다. 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10%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1억이 되겠죠. 1000만 원 나누기 0.1이니까. 그럼 1억이 되겠죠. 1억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은행에다가 1억 입금하고 은행 이자율이 10%면 1년에 이자 얼마씩 준다? 1000만 원씩 준다 이 소리잖아요. 맞죠? 이 얘기를 그냥 말만 어렵게 바꿔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R분의 NOI가 뭐다? 부동산의 가치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방법들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들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살지 말지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보세요. 이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R분의 NOI로 계산했더니 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에요. 근데 지금 부동산 얼마에 팔겠다? 2억에 팔겠대요. 산다 안 산다? 안 사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투자 의사 결정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내가 이 부동산을 샀을 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닌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라는 건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영업 수익에 의하면 이 부동산의 가치는 1억인데 2억에 팔겠다니까 안 사는 거예요. 난 최소 1억이거나 또는 뭐 이자나 1년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9억이 아니라 9천만 원. 이 정도 돼야지 살 거야. 이거죠. 요게 여기 나와 있는 수익 환원법이에요. 3번에 있는 에쿼티 배당률은요. 분모에 들어가는 게 최초 순투자금이고요. 분자에 세전 현금 흐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세전 현금 흐름 나누기 최초 순투자금. 그 하단에 전부 다 예시로 조금씩 간단히 나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보세요. 4번에 부채 부담 능력 비율이죠. 그렇죠? DCR이라고 하는데요. 네가 돈 빌려가서 그 월세 나오는 걸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니 없니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감당할 수 있다면 살래. 어차피 오를 테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DCR이죠. 그래서 걔는 9페이지 넘어가면 상단에 맨 밑에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분모에 들어가는 게 차입 상환액이에요. 그렇죠? 차입할 때 얼마씩 상환해야 되냐. 그리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초년도 순영업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서 갚아야 될 돈을 분모에 깔고 이 부동산에 나오는 이익을 분자로 올려서 이 비율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익이 커야 되니까 1보다 커야지 투자하겠다 이거죠. 1보다 작으면 다른 데서 돈 빌려갖고 이거 메꿔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 이자도 못 낸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DCR.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비율만 사용한 거예요. 뭐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반면에 양가로 3번의 현금 흐름 예측에 의한 투자 성과의 측정. 여기도 1번에 보면 수년제 가치 NPV죠. 나간 돈 들어온 돈 합쳐갖고 누가 들어오는 돈이 나간 돈보다 많으면 투자할게. NPV예요. 양가로 2번에 PI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나간 돈 들어온 돈인데 분자 분모에 놓고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나간 돈이 분모에 들어오는 돈이 분자에. 그러니까 분자가 커야지 들어오는 돈이 많아야지 좋은 거죠. 그러니까 1보다 커야지 좋다 이 얘기예요. PI는. 내부 수익률은 IRR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내보낸 돈하고 내가 들어온 돈을 일치시키는 이거예요. 요 10% 찾아내는 거. 요 10%. 그러니까 나간 돈이랑 들어온 돈이 일치시키려면 즉 지금 10억이고요. 30년 후에 20억이 되는 이 할인율은 몇 프로니? 이걸 계산하는 게 IRR이라 이거예요. 마지막 4번은 조정된 내부 수익률, 그 위에 있던 내부 수익률에 투자 수익률을 한 번 더 고려하겠다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요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 1과목의 부동산 파트 있죠? 1과목에. 거기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뤄요. 그러니까 아마 어디서 들어봤던 것 같은데? 라는 기억에 남으시는 분들은 1과목에서 보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과목에 있는 부동산 파트에서 요 내용 꼼꼼하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개발 금융이 이제 PF라고 부르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뭐냐면 우리 이제 차주라고도 부르고요. 사업주죠. 그러니까는 이게 따지고 보면 모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모기업이나 마찬가지고 얘가 뭐를 설립하냐면 자회사를 설립해요. 근데 이 보통 모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면 이 둘의 연결 재무제표를 써서 자회사의 성과가 여기로 오기도 하고 자회사의 부채가 모기업과 연계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PF에서 가장 큰 특징은 모자 간의 인연을 끊었다 이거예요. 자회사를 설립을 하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는 다 줄게. 하지만 네가 망하면 나는 모른다이 이거예요. 재무제표를 단절시켰다라는 게 PF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 자회사를 우리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 PF 회사 이렇게 불러요. 됐죠?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냐면 부동산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 들어갈 거예요. 특정 지역에 개발 이익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익이 높으면 항상 뭐도 높다? 리스크도 높은 거죠. 그러니까 모기업이 문제가 생겼을 때 차주, 모기업 자체가 부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분리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모기업의 신용도가 너무 낮아서 부동산 개발하려면 뭐 필요해요? 대출 필요하죠?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 니네랑 인연 끊고 자회사 세워서 순수하게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나한테 대출할 사람들은 여기 보지 마. 나 쟤랑 상관없어. 뭐다? 이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수익만 보고 나에게 투자 좀 해줘. 그럼 내가 니네들에게 뭐를 그 수익 분배를 더 많이 해줄게. 리스크 높으니까 리턴 당연히 높아가야죠. 이 대출자들에게. 요렇게 만드는 게 PF예요. 그러다가 부도 싹 나면은 어떻게 된다? 기존에 개발하던 부동산 개발에서의 현금 흐름에 대한 권리만 가져가는 거예요. 누가? 대출해준 채권자들이. 채권자가 이거 망했다고 해서 야 돈 갖고 와 여기 찾아가 봐야 문정박대 당한다고요. 왜? 둘의 사이를 끊었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PF예요. 부동산 개발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이 수많은 부동산을 모기업 하나가 개발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모기업 자체의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주 수익성이 좋고 성과가 높은 부동산 개발을 실행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만든 그 부동산 개발 금융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용 한번 볼게요. 10페이지 1번에 부동산 개발 금융의 개념과 특징. 프로젝트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란 사업자와 법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상환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이야기한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얘하고 법적으로 독립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사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PF라고 한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부동산 개발 금융의 기본 구조, PF의 구조예요. 누가 있냐면 시행사가 있어요. 그 옆에다가 PF의 주체라고 적으세요. PF의 주체. 뭐냐면 이 PF를 설정하면 시행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시행사는 이 부동산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얘가 다 담당해요. 그러니까 시행사는 뭐가 되기도 해요? 이 자회사 즉 PF 회사랑 동일한 개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동일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둘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PF 회사가 따로 있고 총괄하는 회사를 따로 설정할 수도 있겠죠. 우리 전문 경영인 제도를 두는 것처럼.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내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동을 둘 필요도 없고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은 물어볼 일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릴 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이 혼동을 두세요. 그러니까 시행사라는 건 PF 운용개발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애가 시행사예요. 얘를 좌지우지하는 회사가 따로 있을 수도 있고 자회사, 즉 PF 회사 자체가 시행사 역할을 자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보통 이 모기업으로부터 차주로부터 노하우를 다 인계받으니까 PF 회사가 시행사를 자처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죠? 굳이 다른 사람 쓸 필요 없잖아요. 기술을 다 갖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계속 첫 번째 줄, 시행사는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의 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업체를 시행사라고 한다. 그래서 11페이지 넘어오셔서 두 번째 단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시행사의 경우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로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수익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취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언제나.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가장 낮은 후순위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며 다 배당 나눠주고 남는 거 먹는 거예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후순위의 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그만큼 분양이 잘 되어 사업이 잘 진행되었을 때 자녀 재산에 대한 청구권에 대해 우선권이 있다. 너 5% 줄게, 7% 줄게, 8% 줄게 고정돼 있어요. 그거 싹 나눠주고 나면 남는 거 다 내 돈. 그러니까는 대박 나면은 초대박 터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 시공사예요. 시공사는 공사하는 회사들이에요. 시공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건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래서 두 줄 내려와서 하나만 더 받으세요. 공급받은 자금에 대해서 필요시 일정 부분 보증을 한다. 왜 그러냐면 PF 운영하는데 시행사가 누구를 설정한다고요? 이 밑에 이제 시공사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시공사 역할이 엄청 중요해요. 이 부동산 특히 이 건물 짓는 거는요. 공기라고 하죠. 공사 기간을 맞추냐 못 맞추냐가 엄청 중요하고 난림공사에서 하자가 생겨버리면 하자 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너 이거 개판 쳐갖고 공사 제대로 못해서 여기서 문제 생기면 너도 같이 책임져. 연대 책임 두게 하기 위해서 뭐 하겠다? 너도 보증서. 너도 우리 PF에 같이 공동 투자해. 이렇게 묶어버리겠다 이거예요. 최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넘어오셔서 12페이지 양가로 3번에 대주단 혹은 부동산 펀드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쩐주라고 적으세요. 쩐주가 뭐예요? 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부동산 개발 금융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대주단이에요. 됐어요? 그리고 양가로 4번에 에스크로 계좌라고 있는데 자 에스크로 계좌는 또 조금 설명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자회사가 PF 설정해서 채권자들에게 대출받아서 개발 가잖아요. 그럼 이 얘네들이 돈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없어요? 담보할 애가 없어요. 토지 예를 들어서 꼴랑 20억만큼 토지 사놓고 내가 지을 건물이 뭐 2천억짜리야. 그럼 대출 2천억 받아온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20억 토지 니네 가져다 2천억 갖고 갈래. 도망갈 수 있겠죠. 이런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항상 돈이 돌면 그 안전장치 역할은 누가 한다? 신탁 회사가 한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PF 회사가 또 이 시행사가 신탁사를 설정을 해서 대출자나 이런 사람들이 분양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입금하면은 이게 다 신탁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사에서 있는데 그럼 신탁회사가 갖고 있는 돈 건물 지을 때마다 인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인출해 달라고 그래요? 시행사가 요청하겠죠. 시공사가 돈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얘가 신탁회사가 돈 빼줄 때 그냥 또 신탁회사 이것도 자기 통장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에스크로 계좌라는 요 계좌를 통해서 요 계좌에다가 입금해 두는 거예요. 막 못 빼요. 얘네들 다 동의해 줘야지 돈 뺄 수 있어요. 다 동의해야 된다는 이유는 꼭 이 개발하는 데만 필요한 거지 조금이라도 쓸데없는 돈이 있는 것 같으면 안 돼.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못 빼가는 거예요.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게 에스크로 계좌예요. 요 신탁회사와 에스크로 계좌는 요 PF에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웬만하면 거의 다 신탁회사와 에스크로 계좌는 거의 다 있어요. 신탁회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기도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의 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런 계좌, 이런 역할들이에요. 신탁회사가 나는 안전해. 내가 돈 갖고 있는 거 아니라 특정 은행에 넣어둘 건데 여기서 돈 빼려면 고객님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해서 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금융기관에다가 설정하면서 딱 락 걸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신뢰가 쌓이겠죠. 그게 여기 있는 에스크로 계좌예요. 첫 번째 줄. 부동산 개발 사업에 있어 발생하는 수익금인 분양수익금 관리 계좌로서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자 전원의 동의 별표 있을 경우에만 자금이 인출되는 계좌를 에스크로 계좌라고 한다. 까지 보시면 PF 정리는 끝.